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수능 전형이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4학년 대입부터 모든 학생부 비교과 활동 기록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첩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지만 자신은 민정수석실의 통상 업무를 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부원장은 당시 첩보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어젯밤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 황 대표가 단식하던 자리에서 정미경, 신보라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본 뇌물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단식 8일 차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역시 자동 부의를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릴레이 단식까지 시작된 상황인데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 더 강경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건가요? 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하던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어젯밤부터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 전화도 없다면서 사람보다 칼날과 의석수가 먼저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기 위해 당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타협이 안 되면 법에 따라 다른 길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표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을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선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와 공수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이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고요? 네, 일단 여당은 총선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혁신특위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하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정파적 이유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만약 그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그걸 고려해서 개최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밀실에서 권력을 조정하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세의 입김이 감지된다면서 검찰이 뿌리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체를 파악하겠다며 다른 정당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로 첩보를 전달한 인물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감찰반을 총괄하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 비서관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단순 이첩에 불과하다며 하명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와 제보가 집중되고 확인이 필요한 제보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통례라며 울산시장 관련 제보는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 사안으로 분류해 경찰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고발된 것이 1년 전인데 검찰이 그동안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다가 조 전 수석 사건이 불거진 뒤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이 나서서 수사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우진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정시 비중이 확대 적용되는 대학,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요 대학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 적용 대상을 서울 주요 16개 대학으로 한정했습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인 대학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올리되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자사고등 고교 유형과 사교육의 영향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학종과 수능 두 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이 학종의 공정성은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네, 우선 학생부의 경우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2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현재 고1과 중3의 경우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됩니다. 중2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현재 고1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예, 자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면 대학의 학생 평가도 공정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고교 등급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출신 고교의 후강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물론 서류 평가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학교 정보를 보내는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고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 다른 대학 교수 등을 외부 공공사정관으로 뽑는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평가자별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근호진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겨울 석탄 화력발전소 8개에서 15개의 가동을 멈추기로 한 건데요. 이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가동을 멈추는 건 처음인데 전기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겨울철 최초로 이 석탄 발전을 줄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봄철에 일부 노후 발전소를 멈춘 적은 있었지만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가동을 중단하는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 수급과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석탄 발전기 8기에서 15기의 가동을 멈출 계획입니다. 현재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발전기가 전국에 58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최대 4분의 1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탄 발전기 가동 중단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가동 중단 조치는 태안과 당진 등 충청권 발전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산업부는 서해안 일대의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이 지역의 석탄 발전기 가동을 멈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기에서 최대 15기까지 몇 기의 가동이 중단될지는 시기별 전력 수요에 따라 매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추위로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가장 적은 8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2월 넷째 주에는 최대 15기까지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산업부는 가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나머지 석탄 발전기의 발전량도 석 달 동안 80%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 겨울 석탄 발전을 통해 발생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44%인 2,352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부는 올겨울 전력 공급 능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385만 킬로와트로 전망된다면서 석탄 발전기 가동을 줄인다고 해도 별도로 최대 951만 킬로와트의 예비 자원이 준비되어 있어 전력 수급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취지는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2억 원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를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네, 1, 2심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던 이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33억 원에 대해서는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공관병 갑질 무리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서 벌금 400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어제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이유와 또 재판 과정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42살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를 보면요.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가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배심원들 어떤 의견을 냈는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참석했는데요. 재판부와 배심원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 참석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안인득의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봤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받은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건데요. 배심원들도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재판 과정에서도 심신미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선고가 내려지기 전 검찰은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선처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우려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좀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이 사흘 동안 열린 재판 내내 안인득이 반성하는 모습 전혀 없었다고요? 네,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재판에서 안인득은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국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안인득은 변호사를 향해 누구를 위해 변호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변호사도 저도 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사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조작이 심하다고 외쳤고 교도관들에게 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 내내 안인득은 불이익을 당했다며 자신의 억울함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안인득에게 다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도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숨진 피해자와 다친 피해자가 대부분 가족 관계입니다. 이들이 증언할 때 배심원 가운데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사도 공소 사실을 말할 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진 만큼 안인득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안인득이 항소를 한다면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인정을 두고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선거법 철회, 공수처법 포기 등을 내걸고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결국 어젯밤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의식은 회복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를 앞둔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전국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단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교안 대표. 천만다행히로 지금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상황,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말로 지금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게 잠드신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정도 위험한 고비는 넘지 않았나.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고요. 눈빛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예상보다는 좋으시더라고요. 황태 단식이라고 조롱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 사과는 안 하셨습니까?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또 찾아뵙는 거는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보다 공수처 칼날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개가 먼저입니까? 네. 자,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대표. 어제 부인이 발견해서 의식을 잃은 걸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단식을 한 걸 보면은 소금을 보통 단식할 때는 드시는데 먹는데 소금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렇게 좀 극한의 단식을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너무 건강화가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섭취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8일 정도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을 그러니까요. 날씨도 정도라고 봐야 추웠고요. 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런 그 불행한 사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고지고대로 제대로 단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건강 이상 오는 거는 이제 그거고요. 의료진이 안 그래도 미리 진찰해봤는데 좀 이상이 있다라고 진단 내렸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이제 접어든 건데요. 어찌됐건 뭐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좀 다행입니다. 예. 네. 의식 찾고 바로 단식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좀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당에서 말려야죠. 당에서 사람이 가장 말려야죠. 극한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투쟁이 예. 단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 마지막까지 와서 사실은 의식을 잃는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단식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결기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들, 결국 뭐 단식하는 도중에 또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됐는가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이 협상 테이블에 다 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국민적 공감대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올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뭐 극한의 방법들을 자꾸 선택하기보다는 국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당 입장은 더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병원 갔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 물론 이제 릴레이 단식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아마 자유한국당도 지금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은 뭐 처리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할 건지,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정치 투쟁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전개할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협상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을 시킬 것인지 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 선택을 해야 할 거라고 되는데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거제 개편안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그 소수 야당들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안들이 지금 자꾸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구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수 야당들이 대부분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 제외하고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지역구 의석수 240 또는 250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250, 예.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크게 지역구 의석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예. 다만 이제 그 연동제 비례대표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이 많이 지금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라든가 지금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게 이제 남은 이제 의제라고 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할 의사를 이미 내비친 상태고 공수처만 지금 남아 있는데 예. 공수처 안도 최근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백혜련 안하고 권은희 안을 좀 통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혜련 안에 지금 있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을 많이 삭제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런 정도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어가서 본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권은희 안에 좀 더 가깝도록 만든다든지 뭐 그런 그 대안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에는 협상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뭐 본인들의 의도대로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외통수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라고 하는 이 게임의 룰을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강행 처리를 했다. 이게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안을 기초로 해서 지금 논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많이 대폭 양보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지금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안, 그러니까 한 치도 사실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서 그냥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논리에서 오히려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자유한국당이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다음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럼 자유한국당의 명분이 생길 수 있지만 아예 그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선거제를 그대로 둔다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제를 차라리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주장만 고수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다른 당도 마지막에 가지고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 우리끼리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당이 협상에 일단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분 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계속 협상을 끝까지 이어간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안 되면은 좀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4+1 협의체 어제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수 야당들하고도 지금 뭐 이 선거제 부분을 완전하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세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미세 조정이 끝나고 나면 뭐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히려 협상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더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사실은 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계산을 좀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국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협의를 해서 국회라는 장소가 원래 그런 곳이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최종 협상을 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극한 투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 지금 국회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굉장히 또 전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한국당 의총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전해진 상황인데요. 당초 처음에는 이제 이번에 방미했을 때 나온 발언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건 아니고 네. 존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했을 때 지난 7월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될지 전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 진위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거는 굳이 뭐 제가 이유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한반도 평화 정착이나 이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축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꾸 일종의 평화 프레임에 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들을 자꾸 쓰는데 그 쓰는 방식들이 오히려 더 평화 프레임에 말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단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 227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네. 그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상회담을 옮겨야 되느냐 많이 그러면서 음모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상회담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이 거기다가 날짜를 잡아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탓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방선거 개입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북풍이라고 해서 음모론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또 내년 총선에 또 정상회담 잡으면 이것도 또 신북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돌아가줘야 되는 건지 그럼 미국이나 북한이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을 고려해서 협상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런 거가 정당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시를 해가면서까지 의원총회에서 얘기할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의원총회 뭐 비공개라고는 하지만 이건 나중에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왜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청와대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 맞냐 이렇게 강한 비판까지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재뿌리지 마라,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청와대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관민 반응을 보였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 총선 뒤로 연기해 주세요.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한들 미국 정부가 그걸 듣겠습니까? 어차피 안 듣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정파적인 그런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이 건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 정치한 겁니다. 자기 정치.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보수 세력을 향해서 결국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 그럼요.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뭐 보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그래서는 아니되나 실제로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로 그 표심 경쟁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그 임기 연장하고도 또 당연히 연관이 되는 문제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이런 발언이 제가 보기엔 나온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건 자기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주고 그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맞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행위인 건 분명히 맞는데 뭐 앞으로라도 청와대가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까지도 전 그런 정도의 값어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세의 지장이 있느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적 의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밝힌 것처럼 지난 7월 볼턴 보좌관이 그 방한했을 때 그때 처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볼턴 보좌관한테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때문에 비건 특별대표를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꺼낸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내가 볼턴 보좌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내에서 보좌관들 사이에서든 아니면 백악관 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됐든 내부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우리 거거든요.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 유리한 카드를 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를 미국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좀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북미 정상회담 뒤로 밀어달라고 요구한 그것을 미국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법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백악관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론화하거나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어찌 보면 미국은 믿는데 한국 정부는 못 믿고 한국 대통령은 못 믿는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 직전에 열리게 되면은 정상회담 취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어제 이런 해명을 했는데 청와대 비판도 있었고 지금 한국당 제외한 다른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열지 말라며 제가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평화도 안보도 다 필요 없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역사적 인식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괴한 궤변으로 사태를 모면하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섞어 대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여당의 반응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일단 미국 당사자에게 내가 진실을 말해준 거다. 이 얘기 뒤에 이제 그 뒤에 녹취가 또 있는데 꼼수를 부리려다가 허리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뭐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선거에 대해서 언제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상시적으로.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선거에 다 개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권 이후에는 뭐 어찌됐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은 안 왔다라고 우리가 일단 전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거에 대해서는 미국 특히 CIA라든가 이런 데서는 늘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내가 거죠. 안 알려줘도 된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알려줘도 예. 그쪽에서 알아서 정보 수집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어찌됐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언제 우리 사정 봐가면서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금 경강부회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냥 간단하게 인정하고 다만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어저께 충분히 또 제가 보기엔 해명도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런 정도에서 그냥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되거나 그러면 그걸 오히려 역으로 더 받아쳐가지고 돌파하는 게 그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 그 친일 프레임에 휘말렸잖아요. 얼마 전까지. 한일 갈등에 있어서 일본 쪽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미국한테 가서 진실을 얘기해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속이는 정부이기 때문에 진실은 미국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친북풍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헛질린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그런데 북풍이 최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좀 최근 선거 전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 비무장지대에서 총격 사건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북풍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요. 그리고 뭐 일종의 이제 공작이 선거 때마다 있었던 전례들이 있어 왔죠. 근데 사실은 북풍이라는 게 선거 공간에서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정설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사실은 북풍이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건 뭐 상관없이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국민적 반감을 사서 이제는 북풍이 먹히지 않는다. 이게 정설처럼 됐는데요. 근데 지난번 선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저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그동안에 긴장된 분위기가 있다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자유한국당은 그거에 대해서 평화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그거에 정반대 대척점에 섰단 말이에요. 또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마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집단처럼 본인 스스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 오히려 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북풍이라고 생각하고 평화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의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요구나 열망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치권이 거기에 맞춰가면서 따라가 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스르면서 사회 탓하고 국민 탓하고 나라 탓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북풍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총풍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처음에 유발했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원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풍의 원조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자꾸 북풍을 거론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그게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잘 자각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위장 이 평화쇼 이런 얘기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대박론 얘기 안 했던가요? 자,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집권했더라도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대승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그 정상회담 같은 거는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요구해서 좀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야말로 북풍 변수를 없애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그 길은 선택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협상에 지금 물꼬를 터야 하는데 갈등 요인이 하나 좀 더 더해졌고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정쟁거리가 더해졌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요. 정치권의 또 다른 핵폭풍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었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야기 그리고 당시 이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얘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알아서 끼었는지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 지어놓고 자기가 죄 지었다고 자백하는 사람 봤나요? 황운하는 사람은 수시로 거짓말을 많이 해대는 사람이어서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서 저는 믿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그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그게 뭔 대단한 첩보라고. 청와대 관계자와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도 터무니없는 얘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해명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네.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황운하 청장이 당시 공천을 대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의혹 제기라고 보이고요. 저는 상황 자체가 말끔하게 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정리된 측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 황운하 총경한테
그동안에 고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산지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네.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느냐. 그 그러니까 의도성이 이미 1년 전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고발됐는데 예. 왜 지금 수사를 하는지 갑자기 지금 수사 예. 속도를 내면서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기도 한데요. 예. 그게 이제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둘째로는 청와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비리 첩보를 입수를 해서 예. 그래서 경찰청으로 그 비위 첩보를 이첩시켜줬다.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 보면 2천만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또 그 결과를 수시로 예. 보고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든가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성 뭔가가 있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괜히 어물쩍하고 우리는 그냥 2천만 해주고 말았다. 우리 업무 권한 내에 있었던 일이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예. 너무 많은 의혹 제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을 청와대가 해야 한다. 설득이 될 만큼의 얘기들을 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였는지 단순한 정보 이첩이었는지 이건 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간단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첩보를 입수했던 시점, 전달한 시점, 그리고 이첩한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의혹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첩보의 유통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그야말로 투서가 난무합니다. 예. 예, 서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그 사람이 이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 비위 사실은 엄청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폭주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청와대 쪽에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근데 그 많은 첩보 가운데 왜 그러니까 자치단체장급으로는 이 울산시장 건만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예.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을 했을까? 예. 지금 그거 일단 하나 그 앞서 있고요. 전달을 해드리면 예.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진술을 한 상황까지 확인된 거고요. 이제 예. 그 건만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건은 없었고 그 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백원우 비서관이 또 아침에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첩보가 모여야 되는 곳이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 예. 민정비서관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찰반도 있잖아요. 예. 또 정보라인, 그러니까 각 그 기관의 정보라인하고 상호관계로 직결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반부패 비서관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제일 먼저 포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첩보가 어떻게 민정비서관한테 가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전달하는 이런 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경로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않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고 난 이후에 보통 이제 그렇게 첩보가 들어오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을 동원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하죠, 미리. 이 첩보가 내용이 예.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첩보가 그래서 이 첩보로서 좀 가치가 없다라 그러면 버리는 거고, 이건 좀 더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때 기관으로 이걸 이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조금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대목이 있는 거고, 박형철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 건 하나만 그 이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똑히 그래서 기억한다. 꼭 집어서 그 것만 이렇게 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이상할 수밖에 예. 없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네. 그런데 좀 얘기가 좀 달라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아침에 이제 입장을 정리를 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실 쪽으로 너무 많은 첩보들이 들어오고 이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넘기긴 했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다. 기억이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많은 그 첩보들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글쎄요, 어디까지 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위 정보가 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우리나라 뭐 모든 비위 정보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또 각 정보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처에서 다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요. 아직 청와대가 말끔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이제 그 조국 전 그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유재수 전 그 부산 경제부시장이 예. 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들이 나왔을 때 왜 그 감찰을 중단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감찰 중단할 때 왜 그 조국 그 수석이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시켜서 그걸 중단하도록 했느냐. 백원우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도 아닌데 감찰 담당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예. 때 당시 조국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 담당하는 곳이 민정 그 비서관실이었기 때문에 민정비서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있고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민정비서관이 있는데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의 내부적 역할 구분을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반부패 비서관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맞는데 원칙상으로는 근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서 민정비서관이 그 내용들이 그 비위 첩보를 받아서 넘겨줬는지에 대해서 예.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와대가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단순히 비위 첩보를 김기현 시장을 뭐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유일하게 지자체장으로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비위 첩보만 넘겨줬다고 하는 것은 곧 달리 말하면 하명 수사라는 것하고 예. 맥락이 연결되고 결국은 김기현 시장이 낙선하고 송기현 시장이 당선하는 데까지 그림을 그리고 줬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단초를 만들어주는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 추정하는 것이지 예.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다 나온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어떤 첩보를 어떻게 전달받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산이 되는 건지 이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그 해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광역자치단체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광역자치단체장급이라 그러면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좀 부수적인 조금 전에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뭐 들어 추설하는 첩보가 입수됐다 하더라도 기관이 굉장히 예. 워낙 이제 국가기관이 많기 때문에 뭐 분야를 한 분야를 떼서 민정수석실에 뭐 그 예. 업무를 좀 나눠줬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자 그러면 금융 분야를 뭐 민정수석실에 맡겼다. 예. 조국 전 장관이 설명했듯이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 관련한 그 첩보 업무 이거를 그쪽으로 민정수석실에 다 떠넘겼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감찰반을 지금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첩보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로 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감찰반원들 동원해서. 자, 그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백원우 민정 비서가 예. 그 비서관이 문건을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구두로 이런 이런 제보가 좀 들어왔는데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문건으로 보고서 형태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 보고서는 누군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백원우 전 비서관이 만들었든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서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달을 했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예. 그 두 가지 모두 다 이게 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더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도 그렇고 유재수 전 부시장 건도 그렇고 어제 이제 밤에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지금 수사가 확대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유재수 전 그 부산시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김용범 차관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최근 여의도에서 만나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 차관을 상대로는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통보받은 경위, 또 금융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검찰에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어제 밤에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 사건 역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해서 수사가 이제 뻗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야권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특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정조사까지 지금 꺼내기엔 조금 좀 섣부르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이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야권에서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더 수사 잘하라고 얘기해왔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아까 제가 뭐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살 만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청와대가 비위촉벌을 그냥 넘겨주거나 감찰을 중단할 때 그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당시에는 판단했다고 한다면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청와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김태호 전 수사관 문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재부 신재미 전 사무관 문제. 나중에 가가지고는 별거 아닌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많이 비판받았던 게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물쩍어물쩍하다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사건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더 엄정하게 검찰에서 수사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청와대나 해당 데에 있는 뭐 민정수석실이든 좀 명쾌하게 사건 내용을 정리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는 검찰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제가 너무 과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한 사람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한창 공수처 처리 문제라든가 검찰개혁 관련 문제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건드리는 게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장관보다 더 윗선이라던가 아니면 또 측근들 이렇게 더 수사를 확대할 모양 어떤 검찰의 수사 의도가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면 조국 전 장관만 겨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문제나 공수처 문제까지 생각하고 검찰이 이렇게 이전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안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확 사안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던 민간인 사찰머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좀 청와대에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좀 일찍 이제 전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이 유명한 밀가루 포장 디자인을 활용한 패딩입니다. 이 간접 광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뭐 회사에서 지원받은 건 전혀 없고요. 방송 끝나면 친구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분장을 묻히면 혼나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입었으니까 저도 뭐 요즘 말로 인싸, 주목받는 사람이 된 걸까요? 자, 뉴트로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움을 뜻하는 뉴, 그리고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 이 패션과 상점은 물론 가전제품까지 레트로 상품이 이 뉴트로 상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소주팩 디자인의 가방, 그리고 호빵 기계를 본뜬 가습기, 또 두꺼비 마크와 이 푸른 색깔의 오묘한 곡선 디자인을 재해석한 소주는 70일 만에 무려 1000만 병이 팔렸습니다.
자, 이렇게 뉴트로에 대한 열광 이유, 30대 이상과 이하가 좀 다른데요. 자, 30대 이상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큰 요인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잠시 훌륭한 현실 도피 수단, 그리고 힐링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실제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6.4%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복고를 경험해보지 않은 10대나 20대 초반, 그러면 왜 이 뉴트로에 열광을 할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신선함, 그리고 SNS를 통해서 남과 다른 자신만의 것을 뽐내고 싶은 욕구, 또 여기에 디지털 시대의 묘한 아날로그에 대한 갈증도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20, 20대 같은 경우에 새로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데 요즘 과거의 콘텐츠라든가 과거의 어떤 유행 같은 것을 다시 찾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거든요. 요즘에 어떤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 듯한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도 알게 모르게 배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인간적인 편안함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 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촌스럽다고 할 외관이 지금은 오히려 방문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군산 철길 마을이 대표적인데 입소문과 SNS를 통해서 사진 촬영의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다만 이 뉴트로 열풍에 편승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빈집과 폐건물을 다시 꾸며서 뉴트로 감성을 덧칠하고 또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낡은 골목에 잘 꾸민 카페, 식당 몇 개 있으면 뜨는 동네가 되는 건데 명소가 절실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또 알아서 홍보를 해줍니다. 문제는 유동인구가 늘면 다른 비슷한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임대료는 오르고 원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손바뀜이 반복되고 나면 어느덧 이 식상한 거리라는 느낌을 주고 초반에 이 지역을 개발했던 세력은 가게를 되팔고 나가면 그뿐인데요. 시세 차익은 덤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뉴트로 열풍, 이 단순한 과거 재현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새로운 기능을 갖춘 복고, 기술적인 진화가 동반돼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 공유가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박광열 앵커 이 곰땡 패딩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한 화면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공수받으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점 본인이 얘기하기는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중부와 서부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쳐서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넘게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맞물려서 귀성객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 콜로라도주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덴버 공항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귀성길에 나선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북부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몰아친 폭탄 사이클론은 최고 시속 120km의 돌풍을 동반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We've got warnings issued all the way from Colorado and Wyoming through Minnesota up to upper Michigan and for heavy snow and strong wind. 겨울 폭풍은 해안가 계곡의 폭우를, 산악지대에 폭설을 뿌리며 미 서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도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외곽과 산악지대에는 최고 6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이동 인구가 5,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쳐 최악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한 뒤 처음으로 소환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4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서 기소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조사한 뒤 조국 전 장관에게 3번째 소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실정법을 어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급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탁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10년 넘게 알아온 친구인 자신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잔인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탄받는 인물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은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옆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양악단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이후 모든 의혹에 대해서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반발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조세 포탈범 54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 오늘 공개한 조세 포탈범 5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박 사이트 같은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 계좌,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해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평균 포탈세액은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96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도 공개를 했는데 종교단체가 61곳,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 1곳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극심한데요. 서울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0.6도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기온은 9.1도까지 껑충 올라 있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고요. 평소에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미시령에는 21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강원 남부 산간에 1에서 5cm, 경북 북동 산간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이 12도, 부산이 13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부터 또다시 눈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5m까지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